안녕하세요. 농업직 수험생 여러분, 김동희입니다.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작물학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장에서 난이도 중정도로 느끼셨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쉬운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재배학 공부할 때 많이 봤었던 사항들도 역시 올해 출제되긴 했지만 병해충 관련한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시험장에서 병해충 관련한 문제를 보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난이도 중정도로 느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지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낄 문제는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 기준으로 어떤 부분에서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벼와 관련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올해도 역시 벼와 관련된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기준으로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이론서 2권의 앞부분을 보면은 밭작물의 종류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밭작물의 종류 파트, 이 부분에서는 밭작물들 전체적으로 좀 특징적인 사항들을 골고루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류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잡곡에서 2문제, 두류에서 2문제, 그리고 서류에서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배학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고요. 좀 전에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했죠. 그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 기준으로 출제된 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밭작물의 종류,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이런 밭작물들의 특성이 다 전체적인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 서류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되신 부분이 이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맹류에 해당하지 않는 작물로만 묶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귀리 맹류죠? 2번 호밀 맹류죠. 3번 호밀 맹류예요. 4번 얘네들이 잡곡, 그죠? 잡곡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좀 보너스 문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교재 기준으로 각 챕터별 제목만 기억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파트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 사항은 우리 교재 기준으로 2권의 앞부분에 있는 밭작물의 종류 파트에서도 구분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1번 문제 정답 4번입니다.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성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2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재배학 책의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번을 한번 봐주세요. 암배우자와 수배우자가 다른 개체에서 형성된 게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식성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체에서 형성된 암배우자와 수배우자가 수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3번 봐주세요. 인위적으로 자식시키거나 근친교배하면 자식 약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식성 작물이 아니라 타식성 작물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을 보시면 자식에 의해서 집단 내 동형접합체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죠. 그리고 이형접합체는 감소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맥주보리 고품질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었던 그런 사항이죠. 당연히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많아야 한다가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적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단백질 함량 구체적으로 8에서 12% 정도인 것이 가장 알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효소력 강해야죠. 지방 함량 적어야 돼요. 지방 함량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1.5에서 3.0% 정도인 것이 알맞다. 이런 숫자까지 전에 여러 번 또 출제가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당연히 이거 벼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논벼 재배에서 용수량이 가장 적은 생육 시기는 정답 3번 무효 분얼기입니다. 이 무효 분얼기 이때는 용수량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중간 낙수라고 하는 것도 실시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보기에 있는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용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수인기가 보기들 중에서 1등. 그죠? 그리고 2등이 이항기, 출수개화기 3등, 무효분홀기는 꼴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중간 낙수, 요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세요. 정답 3번. 이 문제도 반드시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생육과 온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재배학 공부한 거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보시면 기역, 디귿 얘네들이 옳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교재에 있어요. 맹류 파트를 보면은 이 내용 정확하게 우리 교재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니은, 디귿, 리을 이 세 개 이게 재배학 교재에 있는 내용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재배학 교재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니은을 봐주세요. 세포내 결합수 함량이 적고 자유수 함량이 많아야 내동성이 증대된대요. 아니죠. 결합수 함량이 많고 자유수가 적을 때 내동성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북방형 목초의 하거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스프링플러시를 촉진시키자가 아니라 스프링플러시가 억제되도록 해야 한다. 그죠? 스프링플러시의 영향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고 현상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고 대책으로 스프링플러시 억제라고 하는 거 우리 재배학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당연히 뭐 이거 4가지 사항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기억, 디귿 얘네가 헷갈렸다라고 하더라도 니은, 리을 얘네가 확실히 틀린 애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의 영양 성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 당연히 벼 파트죠. 정답 1번입니다. 예, 칼륨에 대한 마그네슘 함량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쌀이 밥맛이 좋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MGKB가 높은 게 맛있다. 이런 거 되게 여러 번 언급을 했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마그네슘이 함량비가 많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칼륨에 대한 마그네슘의 함량비가 높은 쌀이 밥맛이 좋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마그네슘과 인산은 밥맛이 좋아지게 하죠. 그런데 칼리와 질소는 반대로 맛이 없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일반적으로 질소와 칼리 12는 식미에 부에 영향을 끼치고 인과 마그네슘 12는 정에 영향을 끼친다. 정답 1번입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이 왕성한 콩의 순주일기 적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효과를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이 사항은 당연히 두리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심 또는 순지르기라고 하는 것은 원줄기를 잘라주는 것이죠. 이렇게 원줄기를 잘랐으면 줄기가 짧아지고 옆으로 나온 줄기 부분, 분지의 발육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좋아집니다. 그러면 줄기 짧아지고 분지 발육이 좋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도복 방지 효과가 얻을 수 있겠죠? 결엽 수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질기, 적심이라고 하는 거 실시하면 근개 발달이 촉진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늦게 파종을 했다거나 생육이 불량할 때 순질기를 실시하면 수량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건 생육 왕성한 콩이니까 결여수 증가되고 수량이 많아지는 이런 효과 얻게 되는 것입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벼와 관련한 파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8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벼 해충과 관련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걸 알면 답을 찾을 수 있게 출제가 됐냐?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해충 종류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해충, 얘네들은 우리나라에서 월동 못하는 애들인 거죠.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벼멸구, 흰등멸구, 흰등멸구, 그리고 홍명나방, 얘네들입니다. 그럼 1번 한번 봐주세요. 벼멸구, 우리나라에서 월동 못해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해충이에요. 월동 가능, 이거 딱 틀렸구나. 그죠? 그리고 홍명나방, 우리나라에서 월동 못해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해충이에요. 월동 가능이 아니고 월동 불가능, 비례해충. 그리고 벼물바구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없죠?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벼물바구미라고 하는 것은요, 월동 가능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항까지 한번 볼까요? 1번 보기 보시면 줄무늬 입마름병을 매개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입마름병을 매개하는 것은 애멸구죠. 줄무늬 입마름병 매개하는 거 애멸구. 사실 이 사항은 무조건 알아봤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인 거죠. 벼의 바이러스병이라고 하는 것이 줄무늬 입마름병, 검은 줄무늬 오갈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줄무늬 입마름병은 애멸구가 매개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3번을 보시면 홍명나방에 대해서 1년 1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명나방은요 1년에 3회. 홍명나방은 1년에 3회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시면 벼물바구미에 대해서 또 주로 8월에 발생해서 피해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벼물바구미 같은 경우 기주식물에서 월동한 성충은 5월 중하순쯤에 벼로 이동해서 피해를 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사실 이거는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이름을 보자마자 거부감이 확 밀려오죠. 시험장에서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류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당연히 두류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팥은 콩보다 도복에 더 강한 편이다가 아니라 더 약하죠. 그리고 2번 봐주세요. 완두는 땅콩보다 바로 최저 온도가 높은 작물이다? 아니죠. 낮은 작물이죠. 완두라고 하는 것은 두류 중에서 발아 온도가 가장 낮은 작물입니다. 완두는 두류 중에서 발아 온도가 가장 낮다. 이건 재배학에서도 언급되고요. 식은작물학에서도 언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번. 녹두는 그늘을 좋아해요? 그늘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녹두는 그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두 같은 경우는요, 연작의 피해가 큽니다. 연작 피해가 큽니다. 정답 4번이에요. 콩의 개체당 마디수는 재식 밀도가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밀도가 낮을 때는 개체의 생육이 왕성하겠죠. 그러면 개체의 생육이 왕성하면 개체의 줄기 생육이 왕성해요. 그러면 개체의 줄기 생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개체당 마디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재식 밀도가 낮을 때 개체의 생육이 왕성하고 이럴 때 개체의 줄기 생육이 왕성하다. 그런 조건일 때 개체당 마디수가 많아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지 이용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용어의 정의, 경지 이용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뭔지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계산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되게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경지 이용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년간 농사에 이용된 연면적을 실제 경지 면적으로 나눈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으로 적어볼까요? 농사에 이용된 연면적 나누기 농사에 이용된 연면적 나누기 실제 경지 면적. 실제 경지 면적. 이게 경지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어때요? 농사에 이용된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옥수수 400제곱미터 그리고 같은 토지에서 또 400제곱미터에서 김장배추 3개월간 재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토지 600제곱미터에서 또 콩을 재배를 했어요. 그렇다면 농사에 이용된 연면적은 총 1,400제곱미터. 그리고 실제 경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는 퍼센트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 해줘야지. 그죠? 그럼 딱 계산을 해보면 140%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사항은 작곡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 1번 보기 보시면 붓비에 기한 수소는 청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붓비에 기한 수소 청산 함유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일리지로 이용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틀렸죠. 일단 붓비에 기한 수소는 청산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사일리지로 하면 무해하게 됩니다. 사일리지로 하면 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 1번입니다. 잡곡 부분, 수수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수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맹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 지금 여기 보시면 가 같은 경우 여기 생긴 모양을 보면 이삭 상하부 굵기가 거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 상하부 굵기가 거의 같은 거 봉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 같은 경우 보시면 가운데가 굵고 상하부가 가늘대요. 이게 방추형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곤봉형과 추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곤봉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 곤봉 생긴 걸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곤봉 같은 경우요. 그래서 곤봉형은
기부가 가늘고 상부가 굵은 특성 가지는 것입니다. 곤봉형은 기부 가늘고 상부가 굵은 형태, 이게 곤봉형입니다. 그리고 추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추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추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추형 같은 경우는 이삭이 상부로 갈수록 가늘다. 상부로 갈수록 가늘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이거는 봉 모양,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방추형이라고 하는 거의 모양, 곤봉에 생긴 모양, 그리고 우리가 보통 추형이라고 하는 거의 모양,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죠.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거 당연히 벼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또 우리 재배학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다루어졌었습니다.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습답은 배수 불량한 논리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유기물을 다량 시용하거나 심경한다, 이 부분이 완전 틀린 거죠. 습답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배수가 불량해요. 항상 포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산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 분해가 잘 일어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유기물을 더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습답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해요? 미숙 유기물 시용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습답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빠져서 문제니까 암거 배수 등을 이용해서 지하 수위를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 다량 시용하면 안 된다. 미숙 유기물 시용은 피해주고 암거 배수 등을 이용해서 지하 수위를 낮춘다. 정답 1번입니다. 14번으로 가볼게요. 봄감자의 생육단계별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서류와 관련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정답 기준으로 우리 교재에서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교재 2권의 맨 앞에 있는 밭작물의 종류 파트에서 정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일단 성숙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밭작물을 수확을 하는 시기는 이용 부위가 충분하게 성숙한 시기, 그때가 일반적으로 밭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4번 성숙기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거는 수확하는 시기의 특성으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밭작물의 특성 파트를 보면 어떤 사항이 있냐면 고구마와 감자 같은 경우 수확기에 토양이 과습하면 수확 작업도 어렵고 수확한 이후에 병 발생률이 높아져서 썩기 쉽다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 같은 애들 수확기, 성숙기가 되어서 수확을 할 때 토양이 과습하면 안 좋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어때요? 성숙기에 토양 수분이 많아야 좋대요. 이거 틀린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성숙기는 궤경 비대기 이후라는 거는 맞아요. 수확을 하려면 궤경이 충분히 비대가 돼야, 그래야 수확을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덩이줄기의 성숙기라고 하는 것은 덩이줄기가 비대하는 시기인 이 궤경 비대기 이후, 궤경 비대기 이후 10에서 15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궤경 비대기 이후 10에서 15일, 이때가 성숙기이고, 이때는 토양 수분이 많으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4번입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옥수수와 관련된 내용은 잡곡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3번
보기와 관련된 명확한 사항은 우리 교재 2권의 앞부분에 있는 밭작물의 종류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옥수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옥수수는 암꽃과 수꽃이 분리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지상부 부분이다 라고 볼까요? 그러면 옥수수는 윗부분에는 수의삭이 있고 여기 중간에 여기에 아미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암꽃, 수꽃 분리되어 있어요. 자웅동주 이화식물 그죠? 그런데 한 개의 꽃에 여러 개의 종자가 달린다? 이게 틀렸죠. 한 개의 단위꽃에서 한 개의 종자가 달립니다. 한 개의 꽃에서 여러 개 종자가 아니라 종자 한 개 달린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교재 2권의 앞부분에 밭작물의 종류와 관련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2023년도 교재 기준으로 2권 10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16번으로 가볼게요. 고구마의 재배적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 당연히 서류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 사항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고구마라고 하는 거 토양 적응성 높아요. 그런데 연작 장애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과습한 토양에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토양 적응성이 극히 높은 특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작 장애가 별로 없다라는 게 또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뭐 이런 거 2번, 3번, 4번은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죠?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재현율과 현백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벼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 부분이죠.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재현율 계산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재현율이라고 하는 것은 벼에서 현미가 되는 비율을 우리가 재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정조 125kg 중에서 현미가 100kg이 생산이 되었대요. 그러면 125kg 중에서 100kg이 현미가 됐어. 125분의 100 곱하기 100.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125분의 100 곱하기 100 하면 80% 나오죠. 그리고 현백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백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에서 백미가 되는 비율이 현백률입니다. 그러면 현미 100kg인데 이 중에서 백미가 90kg이 생산이 됐다. 이거 몇 퍼센트예요? 사실 칠판에 적을 필요도 없어. 그래도 굳이 적어보자면 100kg 중에서 90kg이 백미가 됐대요. 90%지. 그죠? 그래서 재현율은 80%, 현백률은 90%, 17번의 정답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죠. 올해 이시훈 작물학 같은 경우 진짜 쉬운 문제들도 진짜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병해충 같은 그런 문제를 집어넣음으로써 조금 어려워 보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난이도 중정도로 느끼셨을 텐데 시험 끝나고 와서 보니까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분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교재에서 잡곡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폭렬종 또는 폭립종 또는 튀김씨라고 불리우는 거에 대한 보기가 3번 보기인데요. 이거 팝콘이죠, 팝콘. 이 폭렬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자전분 대부분이 연질이어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연질이 아니라 이 폭렬종, 폭립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각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튀겨지는 거죠. 연질이 아니라 대부분 각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튀겨집니다. 정답 3번입니다. 19번으로 가볼게요. 작물의 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고서 이것도 되게 거부감이 느껴진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정답 3번인데요. 지금 이 3번 보기는 당연히 맹류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맹류의 녹병은 봄철 기온이 10도 이하가 아니고요. 15도 이상이고 습도가 80% 이상으로 좀 높을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봄철 기온 15도 이상, 습도 80% 이상일 때 많이 발생한다.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1번에 있는 게시무늬병, 4번에 있는 감자의 더댕이병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씩 기출문제 부분에서 또 언급이 좀 됐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실 때 이론서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낯설다고 느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답 3번.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재배에서 규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이 규소라고 하는 것은 화분과 식물에서 필수 구성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질소보다 흡수량이 많다라는 것은 맞아요.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벼는 질소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규소를 흡수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벼를 우리가 규산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봐주세요. 벼잎을 늘어지게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똑바로 서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이거 틀린 거죠. 규소라고 하는 것은 엽신과 줄기 그리고 왕겨의 표피 조직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규소라고 하는 거는 벼 잎이 똑바로 서게 해요. 그래서 고추 서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강태세가 좋아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벼 잎에 표면 증산 증가시킨다가 아니라 표면 증산을 줄여줌으로써 수분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는 것은 맞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알아보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진짜 쉬운 문제는 진짜 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좀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려워 보이게 병해충 관련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난이도 중정도로 느끼셨을 텐데요. 일단 시험의 결과는 좀 발표가 나봐야지 아는 거니까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결과를 한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그런 특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7급을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공부 바로 시작하면 너무 힘드니까 한 며칠 정도는 좀 다시 에너지를 충전을 하실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람이 진짜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어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며칠 정도는 좀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다시 공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지방직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모두들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